무시한 풍천 유향을 저술했다. 그는 청이 영고탑으로 회귀할 때를 노려 요동을 점령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청 기병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검찰을 고안하기도 했다. 송규빈은 병자호란 때 패배한 원인을 청군의 기마부대를 제대로 막지 못한 데서 찾았고, 날카로운 창을 전면에 여러 개 배치해 말을 놀라게 하면 승산이 있다고 봤다. 그는 영고탑 회귀 같은 청의 몰락을 가정하고 조선이 요동을 먼저 점령해서 전략적 우위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요동 점령론은 하나의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정병 당시에 효종 때부터 만들었던 정병 3만에다 그리고 검차 600승 그리고 새로운 신기 화기 등을 장착해가지고 이 지역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에 의해서 점령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먼저 안시성을 고구려에 영토했던 이 요동의 핵심 전략적 요충인 안시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인근 지역까지를 같이 먼저 선정한 다음에 2단계로 금주와 복주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이 요동 전체를 일단 수중에 놓고 그 다음에 3단계로서는 4군 육진 가운데 4군 여연, 자성, 우예, 무창이죠. 이 4군을 개척해서 다시 이 조선의 국토 경략을 확고하게 하자 하는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북벌 구상은 애초 청나라에 대한 복수에서 청비올란 시의 방어적 요동 선제 점령으로 바꾸긴 했지만 역시 잘못된 정세 판단에 기초하고 있었다. 18세기 중엽 청나라는 최전성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영토와 인구는 명나라 때보다 3배로 커졌고 몽골, 티벳, 위구르를 포함한 소수민족들이 다민족 국가 청나라의 일부가 됐다. 오늘날 중국의 영토와 다민족 국가 체제는 사실상 청나라 때의 것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그럼에도 조선의 집권층이 명에 대한 의리를 고집하고 의도적으로 청을 무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고 청나라에 대해서 복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당시에 조선이라고 하는 정권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념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정권의 정통성,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바뀌어서 청나라의 지배가 안정이 되고 청나라가 아주 성세를 향해서 형세를 구가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도 그러나 내부적으로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의리론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외란과 호란을 초래했던 조선의 집권층은 철저한 자기 반성도 없이 청에 대한 복수, 명에 대한 의리 등을 내세워가며 그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처럼 내면적인 북벌론이나 대명 의리론과 같은 과도한 명분론이 득세를 하면서 이들과 다른 사상이나 정치적인 견해는 설 자리가 없게 됐습니다. 비판적인 학자들은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를 가야 했고 민생과 실용을 추구했던 실학자들의 정책 또한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체 이처럼 경직된 이념이 어떻게 조선이 멸망하기까지 거의 300년간이나 지속될 수가 있었던 걸까요? 충북 괴산의 한학자 박운서봉은
올 5월에 돌아가신 모친의 3년상을 치르고 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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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저녁으로 진지상을 차려 어머니 영정 앞에 바치고 곡을 한다. 벌써 6개월째, 햇수로 3년을 채울 생각이다. 화공은 묘 옆에 움막을 짓고 사는 심요살이 대신 매일 새벽 문안을 올린다. 자식들 손자들한테서 그래서 너희들은 시대에 따라서 해야지 못 지킨다. 그러나 우리가 예문 대갓집이다 해서 참 10대 이상을 예문을 꼭 지켰고, 또 내가 어려서부터까지는 사뭇 이렇게 옛날 그 예를 지켜왔지만은 앞으로는 시대 변화에 지킬 수가 없게 되지만은 나는 한번 70 넘고 또 70 넘어서 참 부모님이 계셔서 이 복을 입는다는 것도 이건 나 하나의 복이다. 그러니까로 참 끝까지 좀 지켜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략을 집대성한 송나라 주자가 지은 가례는 조선 4대 부가의 삶과 생활을 규정했다. 조선 후기엔 성략 이념이 더욱 교조적이 되고 명분론이 강해지면서 주자 가례는 사회 깊이 뿌리내린다. 조선 중기 살인파가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성략적 이념과 질서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과거와 천거를 통해 대거 등용된 살인들은 마음의 수양과 도에 의한 도학 정치, 의리에 의한 정치를 강조했다. 이들이 의리를 얼마나 강조했는지는 실록을 보면 알 수 있다. 조정의 논의는 의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살인들은 의리를 모든 사회관계로 확대시켰다. 의가 곧 리인 거죠. 리를 실현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의인 거고, 그래서 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개인 간의 관계에서 표현하는 것이지만은 그 조선의 성략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런 개인적인 의리를 결국 모든 사회 모든 관계, 심지어는 국제 외교 관계까지 적용해야 된다고 본 거고, 그런 점에서 이런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인간의 관계에서처럼 의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고, 선조대의 살림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고 조정의 실권을 놓고 대립 경쟁하게 된다. 그리고 1623년 성략 근본주의가 조선 후기를 지배하게 되는 정변이 일어난다. 서인 세력은 인조반정을 일으켜 의리를 지켜야 할 명나라와 발응하고 있던 청나라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펼치던 광해군과 북인 정권을 몰아낸다. 인조 반정은 기존의 정권인 북인 정권을 이 서인 정권이 무너뜨렸다라는 그런 의미 이외에도 기존의 이 성리학적 이외에 조금은 다양한 사상이 공존하던 이런 시대에서 바로 인조 반정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성리학 중심주의, 그것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바로 이 친명 배금 정책에서도 표방되듯이 아주 그 성리학의 이념, 의리론을 바로 이 국내 또는 국제관계까지 적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강한 이념 성향이 나타난다라는 점에서 인조 반정을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누는 그런 구분점, 특히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이 사건이다, 이렇게 지목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교 정책이 대청 강경책으로 바뀌자 청은 두 번에 걸쳐 조선을 침략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진다. 병자호란을 초래한 서인 정권은 의리와 명분론 위주의 정책을 반성 수정하지 않고 오히려 청에 대한 분노의 편승에 대청 복수와 명분을 강조하는 외골수로 빠진다.
실제적인 민생 구제 이런 게 아니죠. 광해군 때 행해졌던 여러 가지